네, 경기 진단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저희 앞서 기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요. 1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올해 성장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4월 속보치와 비교해 봤을 때 소폭 낮아졌죠.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경기 불안을 키울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요즘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면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경기 침체 초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진단하는 등 경제성장 회의론이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의 성장률 3% 전망을 기존대로 유지한다라고 밝히면서 또 조기 진화에 나서기도 했죠. 과연 현재 한국 경제 경기 어떤 과정에 있는 걸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치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이를 발표했었죠.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전분기보다 1.0% 성장했습니다.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떨어졌고요. 분기 성장률로는 낮지는 않다. 이런 평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침체 진입이냐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요. 수치부터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시는지 여쭤볼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전분기 대비 1.0% 상승을 했고요. 네. 지난해 1분기 대비, 즉 전년 동기 대비로는 2.8% 성장입니다. 네. 지난해 1분기에 전기 대비 1% 성장을 하고 나서 작년 전체적으로 3.1%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다지 나빠 보이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1%라고 하는 것이 전 분기 대비,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대비 성장률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4분기에 직전 분기 대비 성장률은 마이너스 0.2%, 그러니까 마이너스까지도 기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베이스 이펙트라고 부르죠. 기저효과. 직전 분기의 상황이 어땠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상황이 달라지는 그러한 측면을 고려를 할 때 네. 직전 분기 성장률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왔을 측면이 있다. 그런 면에서 예. 아직까지는 경기 흐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강론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최근 경기 흐름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 흐름의 예상되는 특징이라고 한다면 경제 성장률을 소폭 상회하는 정도의 민간 소비 회복세,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네. 내수 소비는 그래도 조금 회복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지난해 3.1% 우리 경제가 성장할 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기업의 설비 투자라던가 또는 주택 건설과 관련된 건설 투자가 많이 늘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투자 쪽의 흐름이 올해 1분기 수치에서도 다소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1분기 성장률의 결론은 당초 기대는 조금 못 미치고 그리고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게 만드는 수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네.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3% 성장률 이게 갖는 의미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도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요즘에 3% 성장률을 놓고 거의 이렇게 논쟁 논쟁이죠, 비슷하게 논쟁. 붙는 느낌이 있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요? 예, 3% 성장률을 달성을 하면 정부로서는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수가 있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 성장률이 3% 내지는 3.1%가 됐다고 해서 가계나 기업 같은 민간 경제 주체들이 굉장히 경제가 좋아졌다라고 느끼실 것인가. 반대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3%에 못 미치는 2.9% 내지 2.8%에 그쳤다라고 해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느끼실 것인가. 사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우리 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난해 우리 경제의 전체 성장률이 3.1%를 기록하긴 했지만 가계나 기업 같은 많은 경제 주체들은 그다지 경기가 좋아진 것을 체감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우리 경제 불균형입니다. 수출, 그것도 제조업, 설비 투자 중심, 전후방 연관 효과가 높지 않은 반도체나 석유화학 업종의 중심의 회복세. 그렇다 보니까는 많은 가게나 기업에서는 이러한 경기 회복세의 온기를 많이 느끼지 못하신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냐, 네. 2.9%냐 이러한 미미한 차이가 아니라
어떠한 식으로 성장을 하는가. 아, 예, 성장의 내- 질을 말씀하시는 성장의 겁니까? 질이죠. 네. 내수 소비가 어느 만큼 살아나는가, 그리고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고 음. 고용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쪽에서 설비 투자나 건설 투자가 살아나 주는가, 그러한 부분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하고 한은에서는 3% 성장 가능하다라고 하고 뭐 민간기관이나 학계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3% 성장 달성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예. 제가 있는 기관에서는 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3%에 못 미칠 것으로 아.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 상황에서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연간 기준으로 2.8%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가 3% 성장을 하느냐, 2.8% 성장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많은 전망 기관들에서 현재 인식하고 있는 현재 경기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 경제가 3.1, 3.2 한마디로 3%보다도 더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 변수들이 많은가? 아니면은 2.8, 2.9, 3%보다도 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변수들이 많은가? 이러한 것을 놓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 경기 상방 리스크보다는 하방 리스크, 하향 리스크가 조금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경제 성장률은 올해 3%에 다소 못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방 리스크 말씀하셨으니까 뭐 예를 들어 변수를 좀 짚어보죠. 국제유가 지금 뭐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는 추세죠. 네. 뭐 반도체 뭐 중국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데 뭐 담합조사 정부가 나섰다 뭐 이런 얘기 들리고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도 심상치 않게 들리고 그렇죠. 예. 변수들을 꼽아 보자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경제는 수출, 제조업 위주의 경제이다 보니까 네. 세계 경제 흐름이 매우 중요한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는 매우 좋습니다. 3% 후반의 세계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어쩌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올해 우리의 버금갈 정도로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제가 대기를 하면서 보니까 직전에 발표된 미국 쪽에서 고용 지표도 네. 상당히 좋죠. 그렇죠. 실업률이 3% 후반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이것은 사실은 197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 수준입니다. 어쩌면은 완전 고용 실업률 수준 아래로까지 지금 가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은 지금 금리 인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관건은 이렇게 세계 경제, 미국 경제가 좋은데 우리 경제가 그 과실을 어느 만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부분과 관련을 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통상 전쟁, 무역 마찰 이러한 부분들이 실상 세계 경제가 좋더라도 세계 교역 그 증가세라던가 네. 우리 수출 증가세에 크게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의 질을 놓고 볼 때 우리 경제에서 가계의 소득 증가, 고용 증가세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투자 부분이 지난해보다도 성장률이 절반 정도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네. 특히 일용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상황이 어려운 계층의 고용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 경기가 아마 올해 뭐 거의 0%, 상황이 안 좋으면 마이너스 성장세까지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안심하기 어려운 하방 리스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큰 그림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특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그 쓰리탑 주요 경제 이슈에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국내 경기 전망을 두고도 김동연 부총리와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연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내용을 보실 수 있고요. 네. 또 최저임금 역량을 놓고도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굉장히 다른 시각 차이를 맞아요. 보였습니다. 네. 자,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 경기의 국면 판단을 둘러싸고 정부 내 진단도 엇갈리고 있는데 경제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건 역시도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김광두 교수님과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의 경제 인식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네. 상대적으로 낙관론처럼 보이는 김동연 부총리의 비유 역시도 청와대에 계신 다른 그 내각 분들과 그 경기 인식을 놓고 보면은 상대적으로 비관론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상대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최근에 또 다른 논쟁으로 지금 번지고 있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을 내걸고 있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먼저 크게 나타날 것인가. 90%
긍정 네. 효과 발언 말씀이십니까? 부정적인 효과가 크고 먼저 나타날 것인가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해석이 분분한데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보면은 최근의 지표들은 그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우려를 하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어떤 지표를 보다 더 중시하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특히 고용 지표와 관련을 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 숙박 서비스업 이런 쪽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굉장히 오랫동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질이 좋은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제조업 쪽에서는 고용 증가세가 부진하다.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의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인 것 같고요. 뭐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었지만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 증가세가 어떤 것인가에 관련을 해서는 네.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청와대에서 지금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근거 자료라고 하죠. 네. 근거 자료를 밝혔는데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어서 단편적으로 예. 여쭤본다면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혹은 뭐 다른 식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더 크게 나아가서는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소득주 성장 패러다임이 이게 과연 맞냐 그렇죠. 예. 부분 조정 내지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논쟁거리가 지금 되고 있어서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내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나서 소득이 늘어난 가계가 네. 소비를 늘리고 그것이 기업의 매출 증가로 연결이 된 다음에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려서 그것이 다시 가계의 상황을 좋게 만들고 소비가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 긍정적인 루프라고 본다면은 네. 부정적인 루프는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기업이 투자나 고용을 도리어 줄이게 위축시키고 되는? 자영업자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도리어 소비를 줄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도리어 가계의 소득이 주는 가운데 내 소비가 위축되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악순환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들은 다소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가계의 내수 소비는 완만하지만 회복세에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계의 소득 증가세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북핵 리스크 완화 등으로 개선된 가계의 소비 심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계 소비가 살아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측면이라던가 특히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 증가세와 관련을 해서는 다소 우려스러운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앞서 1분기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전기 대비에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그 해석을 놓고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고용 데이터라던가 가계 소득 증가세 데이터와 관련을 해서는 지금 선순환 사이클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시는 분들과 악순환 사이클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어떤 데이터에 보다 더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서 지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몇 개월, 적어도 하반기 안에는 그것과 관련된 명확한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부의 일자리 추경 등 그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일자리 추경처럼 정부가 돈을 쓰는 것만으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만약에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트렌드라던가 또는 맞이하고 있는 구조적인 어려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그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고용의 근본적인 주체는 민간 쪽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기업의 투자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한 보다 더 다른 노력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뭐 경기 진단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를 보는 시각 차이가 좀 존재한다라는 건데 맞물려서 이 기준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좀 글로벌리하게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고민도 좀 깊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여러 부분 경기 침체 시각도 나오고 있고 특히 우리 경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가계부채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상 시기는 좀 늦춰야 된다라는 시각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사실은 지난해 말부터 예. 올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우실 것 같다. 올해 올리시더라도
한두 차례 정도 어쩌면 상반기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사실은 상반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보면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네. 말씀하신 금리 인하 가능성은 사실은 매우 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한국은행에서는 기회만 된다면 여건만 뒷받침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하신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미국과의 정책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이탈에 대한 우려도 있을 것이고, 뭐 아직까지는 늘어나고 있는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가 작용할 수도 있겠고, 금리를 필요한 때에 올려놓아서 경기가 정말 안 좋아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생각도 계실 것 같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은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담을 감내할 정도로 미국 경기가 좋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기 회복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논란이 많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불안한 부분이 아직까지 많이 있기 때문이고요. 예.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를 빨리 올리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네. 그 시기도 상당히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당장 나타나고 있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만 가지고 자본 이탈에 대한 우려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점에서 아무래도 하반기 한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나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금리 관련된 전망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